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입니다. 자, 오늘부터 찬찬히 이제 특수교육학 약 이제 10.5주죠. 10.5주이고요. 매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마다 기본 이론에 대한 부분, 이제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본 이론서에 있는 부분들, 가장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이론들, 또는 여태까지 이제 객관식 시험과 이제 서답형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총 집합해 놓은 부분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기본 이론들을 한번 이제 찬찬히 이제 살펴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OT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판서를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판서를 하니까 이제 강의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시간이 너무 이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1, 2년 전부터는 이렇게 이제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찬찬히 살펴보는 이제 특수교육학 전반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제 찬찬히 살펴보는 이해 중심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좀 구조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강론서에 있는 대로 구조화를 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겠고, 또 이제 구조화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론서에 있는 부분들을 리딩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자, 우선 이제 보강이 없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코로나에 걸리거나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일정대로 보강 없이 진행이 되겠다. 이제 구정에서도 휴강 없이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교재 같은 경우에는 2024 개정판 심플 상권과 학원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3개년 기출을 이제 풀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반기 라이브업에서 기출을 조금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반에서 이제 3개년 동안의 기출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 요거는 기출 문제를 이제 PDF로 제가 하나로 편집을 해가지고 3개년 기출 문제를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옮겨놨습니다. 저희 카페에 3개년 기출 문제를 이제 옮겨놨으니까 태블릿에다가 담아서 보실 분들은 이제 보셔도 되고, 답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또 인쇄를 해서 보실 분들은 인쇄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출 문제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은 태블릿이나 파일로 컴퓨터에서 열어서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처음 공부하시는 초수생 같은 경우에는 인쇄하거나 이제 링제본 떠가지고 이제 보시는 것이 보다 이제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본 이론서에 대한 PDF 파일을 저희 그 다음 카페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받아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교재로는 마인드맵을 제가 드립니다. 이 심플에 기초한 마인드맵을 드리는데, 공부를 하실 때 공부할 내용들이 요새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공부할 내용들을 갖다가 그냥 순서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각각의 하위 구조대로 잘 정리해가지고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마인드맵을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의 상위 개념은 어떻게 되고 하위 개념은 어떻게 되고 그 하위 개념에는 무엇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파악해 보시라고 이 심플 기본 이론서를 바탕으로 제가 작성한 마인드맵, 그리고 제가 여기 빔 프로젝트로 띄우는 필기 노트, 그리고 그 필기 노트 안에는 강의의 판서 내용뿐만이 아니라 3개년 기출과 관련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파일 몇 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어 있는지 분석표도 실려 있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핵심 빈칸 넣기 퀴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빈칸 넣기 퀴즈입니다. 이제 빈칸 넣기 퀴즈인데 이 빈칸 넣기 퀴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쉬운 내용입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는 빈칸 넣기 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빈칸 넣기 퀴즈의 답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빈칸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리신 경우에 모르시는 경우를 직접 찾아보시면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초수용입니다. 말 그대로 초수용이고요. 그럼 이제 재수나 장수는 풀어보면 안 돼. 풀어볼 수 있겠죠.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재수용이나 장수용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때 출제되었던 그 기출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었던 기출 강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연계 강의로 넣어드리니까요. 그걸 들으시는 것도 조금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제가 굉장히 지엽적이고 세세한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까지 공부했나를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요소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연계해서 드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강생한테만 드리는 교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똑똑한 암기 노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심플 플러스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또 이제 점자 연습할 때 연습지인 점자 연습 노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 이론 교재를 신청하실 때 같이 체크해가지고 이제 주문하시면 배송료 없이 같이 이제 배송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뭐 기타 프린트 뭐 이렇게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플랜 특별 관리반 스터디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는 이미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카페에는 이미 이제 글을 올려놨는데 아직 이제 신청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하냐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 이론 강의를 이제 뒤늦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 시점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강하는 기간 동안 제가 1대1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스터디를 진행을 해드립니다. 줌에서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진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지적장애랑 자폐성 장애를 공부했다. 그러면 줌에 다음 주에 공부해서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테스트를 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초수 같은 경우에는 초수에 맞게끔 이 지적장애의 어떤 구조도라든가 아주 기초적인 개념의 단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묻게 될 것이고요. 재수부터는 뭐 이제 기출의 개념도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장수부터는 이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수준에 맞게끔 진행을 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을 점검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담 없게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합격 플랜 특별 관리반이라고 하는 글이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원하는 시간과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적어가지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질문 및 상담은 다음 카페죠. 환경임용전략연구소에다가 질문하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기본 이론반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마인드맵이겠죠. 이 장애 영역의 그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것. 자, 두 번째는 다독입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예습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습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반드시 복습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복습도 늦게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복습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고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독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여러 번 회독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 장애입니다. 지적 장애. 자, 지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넓은 영역은 아니다, 그죠? 지적 장애는 넓은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조금 어렵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AIDD 12차 정의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내용에서 틀리지 않는 겁니다. 남들이 다 맞추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맞추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남들이 모르는 내용, 남들이 잘 틀리는 내용, 난이도가 너무 높은 내용에서 추가적인 득점을 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지적장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맞추는 영역이다.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기본적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1단원입니다. 지적장애의 정의 6페이지입니다. 심플 상권 6페이지입니다. 자, 지적장애의 정의 1장 지적장애의 정의입니다. 우선 장특법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 지적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옛날에 이제 정신지체였는데 지적장애로 바뀌었다. 자, 지적 기능과 적응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해서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적 기능의 어려움, 두 번째는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 세 번째로는 교육적 성취의 어려움. 제가 좀 목 상태가 지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좀 이제 세게 얘기하거나 높은 톤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잔잔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 정도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장애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1급이다, 2급이다, 3급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적장애는 뭐라 그럽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증 장애냐 중증 장애냐 요렇게만 이원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경증 장애냐 중증 장애냐 이렇게 이제 단순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고요. 그럼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하느냐? 서비스 종합 조사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무튼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 정도를 보면 지적 장애인은 경증입니까 중증입니까? 중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중증이다. 자, 지능 지수가 70 이하의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지? 자, 3번.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 AAIDD의 12차 정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의다, 그죠? 여기서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AAIDD의 12차 정의, 2023년도 중등에서도 두 문제나 출제가 되었네요, 그죠? 자,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 기술로서 표현되는 적응 행동 양 영역에서의 심각한 제한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로는 지적 기능이다. 두 번째로는 적응 기술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발달기 동안 발생하는데 그 발달기가 몇 살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22세 이전이다 이렇게 이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까지는 어땠어요? 주구장창 18세 이전이었습니다. 주구장창 18세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18세 이전이었느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발달기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뇌손상과 구별을 하려고 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외상성 뇌손상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과 서로 이제 구분을 하려고 이제 18세 이전으로 했었는데 12차 정의에서는 22세 이전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왜 바뀌었냐면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법령상 장애로 인해서 복지적, 행정적 혜택을 받는
시기와 관련해가지고 그 22세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라고 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통일성을 위해서 22세 이전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하고는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관련이 없죠. 미국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만은 11차 정의에서 12차 정의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점은 장애의 발생 시기, 발달기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18세 이전에서 22세 이전으로 바뀌었다.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5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5가지 가정은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첫 번째, 현재의 기능성의 제한성은 개인의 동년배와 문화의 전형적인 지역사회 환경의 맥락 안에서 고려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적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나이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아동이 성인이에요. 성인 지적장애 아동인데 뭐 초등학교에 다닌다든가 중학교에 다닌다든가 고등학교에 다닌다든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학년에 있는 학생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인의 나이에 따라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문화의 전형적인 지역사회 환경의 맥락 안에서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다문화장애 학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말을 못하고 이해 못하기 때문에 지적장애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얼마나 알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지? 자, 두 번째, 타당한 평가는 어떤 차이를 고려해야 된대요? 의사소통의 차이, 감각의 차이, 운동의 차이, 행동적인 차이뿐만이 아니라 뭐다? 문화와 언어의 요인. 이 언어와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적 능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자, 세 번째, 한 개인의 제한성만 가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적장애가 약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다. 강점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적장애를 정형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장애는 이런 약점이 있어 무조건 이래라고 정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장애는 이런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강점들도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4번부터는 지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면 지적장애는 발달할 수 있어, 향상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지원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4번을 보면 제한성을 기술하는 주된 목적은 그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그 파악한 그 필요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장기간 주어진다면 지적장애의 생활 기능은 일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넘어가서 자, 12차 정의입니다. 1번, 지적장애를 조작적 정의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이 무엇이냐. 이거 12차 정의의 핵심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번 칠판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12차 정의의 구성 요소는 3가지다. 첫 번째는 지적인 기능성, 지적 능력, 적응 행동, 발생 시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5가지의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지적 기능성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일반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특수 요인이 아니라 일반 요인이다.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할 때 일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특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에서 말하는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특수 능력이 아니다. 뭔가 계산을 잘하는, 시험을 잘 치는,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컴퓨터를 잘하는 이런 특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일반적인 지능, 제너럴 팩터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지능을 얘기를 한다, 광범위한 일반적 지능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어떤 사고를 통해 가지고 환경을 파악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절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 지적장애로 진단되려면 지적 능력이 -2 표준 편차 이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 점수죠. 평균이 102고 표준 편차가 15인 점수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능 70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측정의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측정을 할 때에 오차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차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차를 고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적장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측정의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두 번째, 적응행동입니다. 적응행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상생활에 적응해서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 기술 수행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일상생활 기술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 그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변화했을 때 그 환경에 적응하냐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그럼 그 바뀐 환경에 내가 적응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적응 기술 하위 유형으로 나누고 있죠. 그지? 자, 뭡니까? 첫 번째로는 개념적 적응행동 기술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사회적 적응행동 기술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로는 실제적 적응행동 기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나누죠. 자, 그래서 이제 개념적 적응행동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문해 능력 또는 학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사회적 적응행동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관계죠. 뭐 친구 관계라든가 또는 뭐 선생님과 나의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적 적응행동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필요한 기술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절사 기술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 표준 편차 이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하위 유형 중에서 하나만 -2 표준 편차 이하여도 되고요. 전체 평균을 내가지고 -2 표준 편차 이하여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발생 시기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2세 이전으로 조작적 정의를 했다. 바뀌었다. 다섯 가지의 가정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11차 정의에서 12차 정의로 넘어오면서 바뀐 점은 뭐다? 22세 이전이다. 요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장애 관점입니다.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한 출제가 됐죠. 장애학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중등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첫 번째, 의료적 모델, 두 번째 사회적 모델, 세 번째 상호작용 모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의료적 모델에서 뭐라 그러냐면 네 문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는 너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신체 기관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료적인 치료, 의료적인 교정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장애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비극이고 굉장히 나는 무능력하구나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반신 마비로 태어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너는 너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병원 좀 다녀야겠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장애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단체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반발을 했겠다,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관점이 사회적 모델이라고 하는 관점인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너의 시선이 문제야. 너의 그 생각이 문제야.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하반신 마비로 태어나서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니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적인 장벽, 그 턱, 그 언덕을 제거해 주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다? 니들의 그 시선, 니들의 그 관점, 사회적 장벽이 문제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존재입니까? 사회적 모델에서 장애인은 참여가 가능한 존재이다. 자기 결정을 확대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회적인 제약들을 깨부셔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사회적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절충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절충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갖다가 절충한 것이다. 다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들도 하나의 장애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갖다가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약들을 만든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상호작용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차원적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AAIDD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AIDD에서 이제 제시를 한 건데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개념을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것을 이제 모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차원적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애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 제한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 기능성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장애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인간 기능성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측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야. 의료적 모형 때문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야. 사회적 모형 때문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이야. 자, 어떤 요인입니까? 5가지 요인이죠. 지적 능력, 지능이죠. 적응 행동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적응 행동 기술, 건강이라고 하는 거 이제 건강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선천적인 유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여가 힘들게 된다. 어떤 사회적 활동에 참여가 힘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배경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지적장애라고 하는 것, 인간 기능성의 제한이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발생한다? 이 5가지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발생시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특수교사였을 때 조그만 학교에 이제 발령 받아가지고 이제 있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지적장애 아동 이제 재신이라는 이제 학생이 있었습니다. 가명입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주신이는 어렸을 때 뇌막염에 걸렸어요. 뇌막염에 걸려가지고 지적장애가 된 거야. 뇌막염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건강에 해당이 되죠? 뇌막염에 걸렸어요. 그지? 자, 그래서 이 뇌막염으로 인해서 지적 능력이 IQ 50밖에 안 나와.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적응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 그죠? 문해 능력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보통 뭐 하냐면은 아침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책 읽는 활동들을 해요. 도서관에 모여서 책 읽는 활동들을 하는데 재신이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글을 읽을 줄 몰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특수학급에서 그냥 다른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활동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 선생님들과 다른 친구들이 제시 있는 책을 읽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보니까 제신이네 부모님은 굉장히 이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자식의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제신이를 이제 치료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시켜왔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맥락이다. 그죠? 맥락이다. 이런 맥락 때문에 제신이는 글을 읽을 수는 없지만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도서관에서 그림이 있는 책들만 뽑아가지고 제신이가 그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했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적절한 지원 체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적절한 지원 체계다. 그러니까 적절한 지원 체계를 제공했더니 어떻습니까? 제신이도 책 읽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인간 기능성의 제한이 감소하고 성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자, 다차원적 모델의 의미, 출제가 됐다. 두 가지다. 첫 번째, 인간 기능성의 제한. 다시 말하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발생한다. 두 번째,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면 인간 기능성은 향상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얘기할 수 있겠네. 그지? 자, 두 가지다. 두 가지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특성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 장애가 발생한 것도 뭐다?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발생한 것이지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게 되면 이것도 변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지? 이것을 뭐라 그런다? 인간 기능성의 다차원적 모델이다 라고 하는 거. AIDD 12차 정의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자, ICF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WHO, 이 코로나 때문에 욕 많이 먹었죠. 국제적인 어떤 그 질병을 포괄하는 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ICF 모델에서 이 WHO에서도 이 장애를 바라보는 이 다차원적 틀처럼 ICF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건강 조건,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맥락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신체 기능과 구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신체 기능과 구조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 우선은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 들어갈 수가 있겠고, 건강이라고 하는 거 들어갈 수가 있겠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적응 행동이라고 하는 거 들어갈 수가 있겠고, 참여는 말 그대로 참여, 그죠? 참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요거는 말 그대로 맥락. 그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서도 이 건강 조건, 지적 장애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발생시키는 거야. 어떤 모델? 상호작용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출제됐습니다. WHO의 ICF 모델은 결국에는 AIDD의 다차원적 모델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지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장애는 고정되어 있는 특성이 아니라 지원을 제공하면
변화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정의를 보면 상호 연결된 자원 및 전략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지원이 있는데 지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왜 지원이 필요하느냐? 능력과 환경의 불일치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장애 학생이 가진 그 능력 그리고 환경의 요구, 이게 서로 이제 맞아야지 뭐 활동을 하는데 이것들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 과학실에 가려면은 계단을 올라가야 돼. 그런데 아동은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있어. 서로 어떻습니까? 불일치하지. 어떤 지원해줘야 돼? 엘리베이터 타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결국에는 능력과 환경의 불일치로 인해서 개별화된 지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계획을 갖다가 제공하면 성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되느냐? 지원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지원. 또 하나는 서비스 중심의 지원 이렇게 기재하는데 자연적 지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지원하는 걸 이제 자연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많을 텐데 보통은 이제 아동을 육아하다 보면은 이제 잠깐 맡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어디다 맡깁니까? 어린이집 이런 데 맡기죠. 어린이집 이런 데는 자연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전문화된 기관에다가 맡기는 거니까 서비스 중심의 지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전문 그 시터한테 맡기는 것도 서비스 중심의 지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고, 친정 엄마 찬스 쓰는 거, 엄마 찬스 쓰는 거는 자연적이지. 엄마는 자연스러운 존재니까 자연스러운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옆집 친구한테 맡기는 거 이것도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운 지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지? 자연적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 내에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지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부모에 의한 지원, 이웃에 의한 지원, 친척에 의한 지원, 또 또래에 의한 지원,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고, 서비스 중심의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사회적 기관에 의한 지원, 그리고 학교죠. 학교 교사에 의한 지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아무튼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지원의 과정은 총 5가지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하는 삶의 경험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장애 아동을 불러요. 지적장애 아동을 불러가지고 너가 원하는 삶이 뭐냐, 미래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싶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원하는 삶의 경험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게 뭐냐? 개인 중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여러 번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따로 한번 알아보면 개인 중심 계획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다. 그러니까 기관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 아니에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계획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꿍짝꿍짝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어떻고 행정적으로 어떻고 상황이 어떠니까 여기까지만 지원해, 이게 아닙니다. 누굴 중심으로? 개인,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지원이다. 자, 그래서 여기엔 뭐가 관심이 있어요? 그 학생의 꿈이 뭐냐? 그 학생의 선호도와 관심이 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장애 당사자를 불러요. 자,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장애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게 뭐냐? 불만족하고 있는 게 뭐냐? 미래에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 꿈이 뭐냐? 어디서 살고 싶냐?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누가 참여합니까?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든가 또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어디를 논의합니까?
현재의 삶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삶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나 재정 상태나 능력에 국한하지 않고 논의한다. 전문가가 논의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도는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의 한도는 여기까지인데, 내가 너의 능력을 봤더니 이거는 조금 불가능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비스, 재정 상태, 능력에 국한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 개인 중심 계획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걸 많이 씁니다.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개인 중심 계획은 이제 굉장히 그 포괄적인 개념이고, 디테일한 이제 세부 그 평가들이 있어요. A라는 평가, B라는 평가, C라는 평가, 이걸 다 합쳐가지고 개인 중심 계획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디에 쓰냐면 개인 중심 계획은 어디에 씁니까? 아까 봤던 AIDD의 12차 정의에 지원을 제공하는 5가지 단계 중에 1단계. 그리고 좀 오타가 있네요. PBS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IEP를 만들 때도 쓸 수가 있고요. 개별화 전환 계획이죠. ITP를 쓸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MAPS라고 하는 PEPS라고 하는 여러 그 통합학급 또는 직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정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쓸 수가 있다.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아무튼 1단계에서는 어떻게 한다? 원하는 삶의 경험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무엇을 통해서? 개인 중심 계획이라고 하는 평가 과정을 통해서 크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구체적인 요구가 무엇인지를 평가를 해야 돼. 이 아동은 크게는 뭐를 원하는지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동에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는 무엇이지? 얼마나 자주 제공해야 되는 거지? 서비스는 누가 제공해야 되는 거지? 서비스를 어느 시간 정도 제공해야 되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건데, 뭘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표준화 검사입니다. 표준화 검사. 2번째는 관찰. 3번째는 면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자기 보고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표준화 검사가 따로 있다는 거. 이 AIDD에서 직접 만들어낸 표준화 검사, 이제 시스라고 하는 표준화 검사가 따로 있다는 것. 2번째, 시스만을 가지고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관찰이라든가 면담이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출제가 된 것은 시스를 중심으로 출제가 됐다. 그죠? 시스, 지원 강도 척도라고 하는 거. 지원 강도 척도라는 표준화 검사 도구인데, 지원 강도 척도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면담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원 요구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 요구 척도. 자, 지원 요구 척도를 한 결과 뭘 알아낼 수가 있어요? 지원 빈도가 어떻게 되냐? 지원 시간이 어떻게 되냐? 지원 유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지원 빈도를 보면 지원이 각 활동에 얼마나 자주 요구되는가,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알 수가 있대요. 지원 시간, 한 번 지원할 때 몇 시간 정도 지원해야 되는가 알 수 있대요. 지원 유형, 어떤 종류의 지원이 필요한가 알 수 있대요. 뭘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시스, 지원 강도 척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정확하게 지원 요구 척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자, 한번 아까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단계에서는 개인 중심 계획, 2단계에서는 표준화 검사인 시스, 관찰, 면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냈다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행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걸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출제가 됐죠? 우선순위화해야 된다. 우선순위화해야 된다. 지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서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네 번째는 계획을 실행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5번째는 뭐 한다?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출제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1단계에서 출제가 됐다가 2단계로 출제가 되다가 또 이제 3단계까지 이제 출제가 되고 이제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죠? 자, 넘어가 봅니다. 개인중심 계획, 지원 강도 척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원 과정은 아까 있던 내용이네요. 그지?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 자, 마지막 7번 분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좀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 지적장애를 분류합니다. 왜 분류하는 겁니까? 그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분류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죠? 근데 8차 이전에서는 지적장애를 어떻게 봤냐면 고정된 특성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본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능지수에 따라 가지고 얘는 훈련이 가능한 아동이다. 얘는 교육이 가능한 아동이다. 얘는 보호만 가능한 아동이다라고 규명을 했던 것이죠. 그지? 자, 그런데 9차에 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지능지수에 따라서 기준하는 것보다는 아동이 필요한 지원의 요구가 무엇이냐, 지원 요구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얘는 이 정도의 지원 요구를 가지고 있고 쟤는 이 정도의 지원 요구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간제 확전으로 나눴습니다. 간헐적 지원, 제한적 지원, 확장적 지원, 전반적 지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본 겁니까? 9차부터는 어떻게 본 거야? 변화가 가능하네.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지원 요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지원을 하면 되겠네라고 본 거죠. 본 거죠. 자, 아무튼 10차까지 어떻게 했어요? 분류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11차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특정적 분류 체계에서 벗어나자. 명명적 분류 체계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간제 확전이라고 하는 네 가지 분류 체계에서 벗어나자. 왜? 어떻게 지적장애마다 다 다를 텐데 획일적으로 네 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벗어나. 어떻게 해야 돼? 아동을 둘러싼 생태학적 맥락을 이해하자. 이 말은 뭡니까? 아동마다 주변 환경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직접 가가지고 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아동의 개인적인 맥락, 아동의 사회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조사하자. 다 조사해서 개인에게 맞춤화된 지원을 제공하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 생태학적 맥락을 이해하고 아동의 지원 요구를 파악해서 개별화된 지원 계획을 수립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화된 지원 계획을 수립하자. 이거 언제부터? 11차정이 12차. 그러면 간제 확전은 사라졌는가? 간제 확전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간제 확전은 사라진 건 아니고 가장 이상적인 지향법은 다차원적 분류, 방금 설명한 것이 다차원적 분류입니다. 다차원적 분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필요하다면 간제 확전도 가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살펴본 거 교재를 보면서 다 정리해 봅니다. 7페이지로 갑니다. 2장 12차 정의의 정의 1번 지적장애의 조작적 정의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자, 가를 보면 지적 기능성의 제한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지적 기능성 세 번째 줄에 뭐라 그럽니까? 광범위한 능력이다. 어떤 광범위한 능력?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건을 이해하고 무엇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능력이다. 자,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나는 지적 기능성 절사 기준은 어떻게 되냐?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이하. 이때 뭘 고려해야 돼요? 측정의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자, 나 적응 행동에서의 제한성을 얘기를 합니다. 자, 적응 행동은 뭐냐?
일상생활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행동인데 삶의 변화 및 환경적 요구에 반응하는 능력을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AIDD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적응 행동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개념적 기술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개념적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학업상에 필요한 기술이다. 학업상에서 국어책을 읽는 데 필요한 기술, 또 학업상에서 무슨 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 계산할 때 필요한 기술,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언어 읽기 쓰기, 이제 문해 기술이죠. 언어 읽기 쓰기, 문해 기술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수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학교에서만 필요한 개념적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제적 기술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국어책을 읽을 수 있다. 이건 뭡니까? 개념적 기술이죠. 메뉴판을 읽을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실제적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기술인 것 같아도, 그지? 자, 그래서 개념적 기술에 언어, 읽기, 쓰기, 돈, 시간, 수 개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 기술에 보면 뭐가 있어요? 돈 사용이 있잖아. 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뭐도 있습니까? 일정 일과 계획이라고 하는 거. 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일정과 일과를 계획하는 능력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개념적 적응 기술과 실제적 기술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 개념적 적응 기술은 학업상에 필요한 기술만을 개념적 적응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사회적 적응 기술,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얘기하는 거죠. 대인관계, 사회적 책임감, 자존감, 피계성. 이 피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이제 피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기 쉽다, 이렇게 이제 송중만 강론서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순진성이라고 하는 거, 규칙 따르기, 법 준수, 희생당하는 것을 피함, 사회적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사회적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죠? 자, 세 번째, 실제적 기술에서는 일상생활 활동, 작업기술은 다른 말로 이제 직업기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돈 사용, 안전, 건강관리, 여행, 이동, 일정, 일과계획, 전화 사용 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적응행동의 심각한 제한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보다 -2 표준편차 이하다라고 하는 부분 얘기를 하고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어떻게 -2 표준편차 이하입니까? 전체 평균을 냈을 때의 -2 표준편차 이하, 또는 세 가지 영역 중에 한 가지만 -2 표준편차 이하여도 된다라고 하는 거. 또 뭐라 그럽니까? 검사 도구의 측정의 표준 오차를 고려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적응행동 평가의 유의사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별표 하나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별표하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출제됐기 때문에 별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출제는 어디에서나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출제가 됐거나 많이 출제된 것은 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또는 이거는 빈출 개념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출제가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출제가 안 돼가지고 더 출제될 내용이 남아있을 때, 또는 이전에 다른 내용으로 인해 파생돼서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때 제가 별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면 적응행동을 평가할 때 유의사항이 뭐냐. 적응행동은 표준화 검사뿐만이 아니라 당사자나 그 개인을 잘 아는 사람의 면담이나 관찰 기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관련 기록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적 능력은 직접 평가할 수 있지만 적응행동 능력은 직접 평가해서 그 사람 2박 3일 쫓아다닐 수 없잖아. 그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보통 쓸 때는 누가 씁니까? 이 아동을 잘 아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 아동은 이거 할 수 있다 없다를 갖다가 기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사용하지 말고 면담이라든가 관련 사람들의 면담이라든가 관련 기록 등을 갖다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자, 적응 행동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사회적 요구나 환경적 요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뭐라 그럽니까? 삶의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적응 행동의 제한성과 강점은 그 개인이 속한 동년배의 지역사회와 문화적인 환경의 맥락 안에서 파악돼서 향후 개별화된 지원 계획에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장애 발생 시기입니다. 18세 이전이라고 이제 계속되었었는데 12차 정의부터는 어떻게 된다? 22세 이전까지라고 조작적으로 정의. 그 이유는 뭡니까? 이러한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미국의 행정적 관점에서 서비스나 지원, 혜택,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되는 적격성과 관련이 있는 연령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지적장애 판단 기준의 변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10차 정의, 11차 정의, 12차 정의에서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이하로 정의를 하고 있다. 적응 행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적응 행동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차 정의에서는 10가지로 이제 적응 행동을 얘기하면서 2가지 이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10차 정의, 11차 정의, 12차 정의에서는 개사실 이제 3가지로 나누고 이제 거기에서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이하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발달 시기 동그라미 3번. 여태까지는 다 임신부터 죄송합니다. 임신부터 18세 이전까지로 이제 규정하고 있었는데 12차 정의에서는 22세 이전으로 바뀌었다. 근데 이건 미국 얘기라서 한국과 관련해가지고 변화될 가능성은 이제 없다. 출제될 가능성도 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3번. 자, 11차 정의 지적장애 용어의 채택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지적장애가 아니었죠. 이제 정신지체였는데, 11차 정의에서 명칭이 지적장애로 바뀌어요. 지적장애로 이제 바뀌는데, 지적장애로 바뀐 이유가 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AIDD, WHO에서 설명하는 변화된 장애 관점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 뭐죠? 변화된 장애 관점이 뭐죠? 상호작용 모델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더 잘 반영한다. 자, 기능적 행동과 상황적 요인을 강조하는 현재의 전문적 임상 실제에 더욱 부합한다. 이건 뭐죠? 현재의 전문적 임상 실제. 이걸 뭐죠? 상호작용 모델을 강조한다. 사회 생태학적 틀에 기초. 이것도 뭐죠? 상호작용 모델,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논리적 기초. 네 번째, 장애인 당사자에게 덜 불쾌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신지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체가 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좀 지적장애 아동에게 불쾌한 느낌이었다. 5번째,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WHO 뭐 이런 데서 쓰는 용어들과의 일관성을 위해서 지적장애로 바꿨다. 이것도 별표 하나 아시죠?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